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뉴스를 더 깊이 있게 분석하는 전주 MBC 더 체크 이몽진입니다. 먼저 이슈 체크에서는 전주 역사 증축 사업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희생자 유해가 묻힌 전주 황방산에 대한 발굴 조사가 완료됐는데요. 살펴봅니다. 또 제22대 총선 선거사범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는데 이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이슈 토론에서는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족의 의미를 짚어보고 달라지는 가족 형태 어떤 관점과 시각으로 봐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한 주간의 이슈를 살펴봅니다. 장충석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전주 역사 증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상 역사로 개선하는 작업인데요. 자, 그런데 최근 열린 전북 국회의원 당선인 정책간담회에서는 이번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이번 제22대 총선에서 이제 전주 지역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 간담회가 최근에 이제 전주시청에서 열렸는데요. 이제 이 자리에서 정동영 국회의원 당선인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주역 증축 사업에 대해서 좀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얘기를 했습니다. 전주역 증축 사업이 지난 2019년도에 이제 국제 설계 공모를 거쳐가지고 이제 시작이 됐고 지금 현재 공정률은 약 20%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다만 이제 최초보다 사업 계획이 다소 축소가 된 상황인데 이번 정책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들이 지금 언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주역이라는 곳이 어떤 전주시의 관문, 이런 상징성이 있는 그런 공간인데 어떤 현재 규모에 비추어 봤을 때 이런 상징성에 좀 걸맞는 어떤 그런 증축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 주변 어떤 역세권과의 연계 가능성이라든가 발전 가능성 이런 것들이 좀 충분히 고려되고 있는가 이런 문제 제기들이 좀 있었고요. 이런 증축 사업이 좀 충분하지 않다고 하면은 전주시 측에서 뭐 좀 사업 중단을 고려를 한다던가 이런 좀 강경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언급까지 좀 나왔었습니다. 네. 자, 전주 역사 증축 사업과 관련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주차 문제도 있었고요. 그 밖에 어떤 점들이 지적사항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 정책 간담회에서도 주차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다만 전주역뿐만 아니고 지금 뭐 인근에 있는 에코시티라든지 전주구 도심이라든지 이런 주차 문제들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 전주 역사 증축 사업에도 불구하고 이 주차 문제 해결이 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좀 있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증축되는 규모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언급도 있었고 또 지금 이 전주역 주변에 뭐 장제마을이라든가 이런 역세권 마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과의 어떤 연계성이라든가 발전 가능성 등이 좀 이 증축 사업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있다. 뭐 이런 언급들이 지금 이번 정책 간담회에서 나왔었습니다. 네. 전주 역사 하면은 이제 전주의 랜드마크고요. 또 전주의 첫 관문으로서 상징성의 의미가 있는데 자, 사실 타 지역 역사 증축이나 신축과 비교해서는 그 공사 규모가 턱없이 작다 이런 지적이 애초부터 있어 왔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공사 규모라던가 공사 예산 이런 것들이 타 지역에 비해서 좀 많이 작다라는 지적들이 있었고요. 지금 이 전주 역사 증축 사업에서 전주역 건물 증축에 들어가는 비용이 약 370억 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10년 전에 지었던 정음 역사의 증축 비용이 380억 원가량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2,200억 원 이상 투입된 것으로 알려진 뭐 오송역이라던가 600억 원 이상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던 천안 아산역이라던가 이런 부분들과 비교했을 때 이제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건축 자재비라든지 이런 물가 인상 요인이 상당히 큰 상황인데 그런 상황들을 고려를 했을 때 현재 예산으로 충분하겠는가 이런 의구심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사업 전면 재검토와 함께 뭐 사업 중단이라는 그런 강경책 의견도 나왔다고 하는데 자, 전주시의 입장은 무엇이고 앞으로 전망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번 정책 간담회에서 우범기 전주시장이 지금 현재 전주역 증축 사업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좀 공감한다라는 그런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궁극적으로는 전라선 철도를 좀 가로지르는 선상 역사
를 좀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에 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입장,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현재 뭐 전주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이라던가 전주시장의 어떤 이런 의견 일치들이 있는 점에 비춰봤을 때는 앞으로 이 전주역 증축 사업에 대한 좀 변화도 있을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주시가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희생자 유해가 묻힌 전주 황방산에 대한 발굴 조사를 실시해 왔는데요. 자, 이 조사 배경 무엇입니까? 이 황방산 일대가 그 지난 2009년도에 그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그 한국전쟁 당시에 민간인 희생자 유해가 매장됐을 것으로 추정했던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 2019년경부터 전주시에서 지금 전주시 일대에 있는 이런 그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 작업을 진행을 해오고 있었고요. 작년에는 이 황방산 일대에 대한 좀 시굴 조사가 있었고 그 뒤에 본격적으로 이제 발굴 조사가 제3차 발굴 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현재 이제 발굴 조사는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 발굴된 유해라든가 유류품들을 안치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지금 현재 발굴 사업은 모두 이번으로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3차 유해 발굴 조사를 마무리 짓고 최종 보고회도 열었습니다. 자, 확인된 유해 또 유품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이번 그 3차 유해 발굴에서 그 발굴된 유해가 120구가량 됩니다. 그리고 발견된 유류품이 300여 건 이상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발굴된 유해라든가 유류품은 이제 좀 감식 절차를 거치고 또 보존 처리 절차를 거쳐가지고 그 세종시에 있는 그 추모의 집에 안치가 될 그런 예정입니다. 지금 이번에 발굴된 유해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25세에서 35세 사이의 그런 성인 청년 남성 의 유해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그중에서 이제 뭐 중년 여성 유해도 2구가 나왔고요. 좀 특이할 만한 점은 유해 중에서 이제 그 두개골에 총상 흔적이 있는 그 유해가 발굴이 돼가지고 어떤 그 매장 당시의 상황을 좀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런 정황 증거도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전주 지역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 사업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그 한국전쟁 당시에 민간인 희생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그중에 또 상당수는 어떤 국가폭력의 어떤 피해로 희생이 됐는데 시신조차 찾지 못한 그런 상황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전쟁 당시 국군 전사자 같은 경우에는 6.25 전사자 발굴법이 있어가지고 어떤 유해 발굴들을 진행할 수 있는 근거도 있고 또 예산 지원도 가능한데 민간인 희생자에는 그런 근거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어떤 이런 유해 발굴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주시에서 어떤 이런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 자체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굴을 주도했던 발굴조사단 측에서도 언급을 했지만은 이번 유해 발굴을 통해서 어떤 그런 민간인 희생자 한국전쟁 당시에 그런 아픈 과거를 좀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것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토대를 마련했다. 그리고 피해자, 희생자들의 명예훼손에 좀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했다. 이런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난 5년간 계속된 작업인데 올해 유해 안치를 끝으로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이 이제 마무리된다고 그러죠. 자, 그렇게 됨으로 해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가 74년 만에 영면에 든다고 할 수 있는데 자, 이후에도 추모 행사라든가 뭐 정리를 하는 그런 작업은 뭐 계속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유해 발굴은 마무리됐고요. 유해라든가 유류품은 그 세종 추모의 집에 안치되는 것으로 이제 사업은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 현재 그 사업을 주도했던 발굴조사단 측에서도 지금 뭐 앞으로 좀 다양한 방법으로 추모 행사 등이 개최됐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이 좀 있었고 그 전주시 측에서도 이제 앞으로 좀 이런 추모 행사 개최라던가 또 국가 차원의 어떤 적극적인 조사, 과거사 정리 그리고 어떤 피해자 그리고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명예훼손을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도 보이고 있어서 앞으로 좀 다양한 정책적인 강구가 뒤따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입니다. 자, 지난 제22대 총선의 선거사범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전북경찰청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요, 이번에 그 22대 총선에서 선거 사범으로 수사를 하게 된 건이 총 97명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12명이 현재
그 혐의가 좀 인정이 된다는 취지로 송치가 된 상황이고요. 11명은 지금 수사 종결 처리가 됐고 현재 74명에 대해서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중에서 이제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당선인이 총 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 5명은 도내에서 당선된 당선인이고 1명은 이제 타 지역에서 당선된 당선인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 21대 총선 때보다 선거 사범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자, 유형별로는 어떻습니까? 이번 총선에서는 지금 지난 총선에 비해서 선거 사범이 20%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그 검찰, 경찰 그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처음으로 치러진 총선이라는 점이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좀 수사를 독립적으로 개시를 하기도 했고 또 경찰에서 좀 대대적인 단속 인력을 투입을 했던 영향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유형별로 보게 되면은 지금 그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그 수사를 받게 된 인원이 31명으로 지금 가장 많았습니다. 거의 지난 총선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현수막이라든가 벽보를 훼손한 그 사건 관련자가 11명으로 나타나 있고 그리고 금품 수수, 향응 제공 관련된 인원이 5명, 또 공무원, 또 단체 사범 불법행위 등으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인원이 3명 이런 식으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네. 자, 선거 방송 등에서도 이제 난타전이 있다 보니까 후보들 간에 막말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자, 허위사실 유포가 많은데, 자, 이런 경우 어떤 것들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까? 공직선거법에 보면은 이제 허위사실 공포죄가 있습니다. 이제 이 경우에 주로 어떤 것이 허위사실이냐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허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좀 그 악의적인 의도가 없거나 그 공표 당시에 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한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했을 경우에는 또 처벌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흔히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허위사실이라는 것이 어떤 그 사실의 핵심적인 부분, 중요한 부분이 사실이라고 하면은 어떤 세세한 부분, 지역적인 부분들이 좀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아니면 다소 과장이 돼 있거나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제 허위사실로 보이지 않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발언자의 어떤 그 발표의 내용이라던가 어떤 발언의 취지라던가 이 발언을 받아들이게 되는 국민들의 어떤 전체적인 인상이라던가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또 유무죄 판단이 갈리게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법률적인 쟁점이 좀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제22대 총선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처음 치러진 선거였고요. 자, 선거 사건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다 보니 눈여겨볼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선거 사건은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습니다. 그리고 이번 그 총선 같은 경우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고 처음 치러진 그런 그 선거다 보니까 검찰청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지금 검찰에서 이 독립적으로 이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 개시를 할 수 없게 돼 있기는 합니다만은 또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일부 중대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검찰이 또 독립적인 수사를 개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검찰과 경찰이 지금 동시에 그 독립적으로 지금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짧은 기간 내에 그 수사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좀 어려움이 예상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좀 그 수사기관 간에 그 사건 초기부터 좀 정보 공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리고 어떤 그 뭐 선거관리위원회 같은 관련 기관 등과의 공조, 협조 이런 체계들이 얼마나 좀 정확하게 잘 이루어지는가에 따라서 이번 선거사범 수사에 대한 결과가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이슈 점검과 전망 장충석 변호사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 토론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가족 공동체 해체에 대해서 더 많이 염려하게 되는 달이기도 합니다. 1인 가구가 급증하고 다양성의 수용으로 인해서 가족의 형태도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짚어보고요. 기존 4인 가족 기준의 정책 변화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토론해 보겠습니다. 세 분 모셨습니다. 설동훈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서양열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원장, 홍미연 행복누리 상담센터 센터장입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먼저 설동훈 교수님한테 좀 여쭙겠습니다. 자, 오랫동안 우리나라는 부모와 자녀 2명이 기본인 4인 가족을 가정의 기준으로 삼아왔는데요. 지금은 1인 가구가 급증하고 또
가족 공동체 해체라는 그런 흐름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가정의 개념, 종전과는 좀 달라졌다고 봐야 될까요? 예, 달라졌습니다. 그 조선 시대까지는 한국 사회의 모델은 확대 가족이었습니다. MBC 드라마 전원일기에 나왔던 가족이죠. 그렇죠. 그 기혼 자녀도 같이 사는 모델이었는데 조선 시대조차도 차남이 이하는 분가를 했기 때문에 보면 핵가족이 더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핵가족 모델이 서유럽에서는 표준가족이라는 개념을 썼습니다. 건강가정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고요. 그런데 20세기 한국의 표준적인 모델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는 그러한 상황이 달라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족은 원래 같이 산다라고 해서 식구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같이 생활하고 같이 식사하고 그랬는데 흩어져 가족원들이 흩어져 사는 경우 국내의 다른 지역 또는 다른 나라에 사는 가족들이 출현했죠. 이걸 분산가족이라고 합니다. 흩어져 산다라는 의미에서. 또 하나는 혼인을 안 하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1인 가족이라고 합니다. 1인 가족은 전통적으로는 연세가 많이 들어서 배우자가 돌아가시고 남은 어르신들이 있는 노인 1인 가족을 많이 지칭했다라면 이제는 경제적으로 독립한 젊은이들이 부모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살게 되면서 1인 가족이 생기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분산가족의 형태로 혼자 외지에 가서 근무하는 사람은 역시 1인 가구의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출현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문제 현상인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네. 자, 분산가족, 또 다문화 가족, 1인 가구의 급증이다. 또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자, 홍미연 센터장님, 기존의 가족의 이 형태는 주거 공간이라든지 여러 제도 또 교육에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 사회의 이제 근간을 이루어 왔는데요. 지금은 이제 많이 달라졌겠지요. 네, 많이. 그리고 이제 전통적 의미의 효의 개념도 많이 바뀌었고. 네. 자, 그렇다면 가정의 개념 요즘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요? 예. 가족의 윤리는 효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효의 개념이 바뀌었다는 것은 이로 이 가족의 개념이 바뀌었다는 말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모여져서 생활 공동체가 이 가정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는데 가족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우리 삶에서 기본적인 단위고 근본적인 단위로서 이 우리의 이 가족의 이 구성체가 이 인간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인데 이 부분이 많이 무너졌다는 그 지금의 상황입니다. 세학렬 원장님, 자, 특히 전북특별자치도의 1인 가구 비율이 상당히 전국적으로 이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어느 정도이고 1인 가구 비율이 이렇게 상승하는 이유 어디에 있는 걸로 분석됩니까? 예,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1인 가구 비율은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6번째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인구 대비하면 굉장히 높은 숫자로 저희가 볼 수 있고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전북 지역 전체 가구 중에 36.6%가 1인 가구로 나타났거든요. 전체 가구로 보면 28만 4천여 가구가 1인 가구고요. 2인 가구 비율은 31.6%, 3인 가구는 16.8%, 4인 가구는 11.2%이고요. 5인 이상 가구는 3.8%로 나타난 상황입니다.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인 가구가 늘어나는 비율은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 그중에는 이제
그 경제적인 문제, 그러니까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경제 활동을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 현상들이 1인 가구를 촉진하고 있는 현상이고요. 우리 지역도 일자리와 경제적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1인 가구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오랜 역사 속에 이 도시화의 문제, 그러니까 도시로 자꾸 오는, 그러니까 전라북도도 보면 그 시군의 인구가 줄면서 전주로 자꾸 진입하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주에 오면서 청년들인 경우에도 혼자 사는 가구가 늘어나는 상황 때문에 이 1인 가구가 늘어나고, 또 하나는 이제 고령화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1인 가구를 나타내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들인 경우에 이 고령화되면서 혼자 살게 되는 특성이 있다 보니까 이 1인 가구가 늘어나는 문화가 생기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사회 문화적 현상과도 연결돼 있다. 그러니까 혼자 사는 문화를 선호하는 사람들의 문화가 이 1인 가구를 증가시키고 있는 주요한 이유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설동훈 교수님, 1인 가구가 과거에는 이제 노년층에 집중됐다고 한다면은 뭐 요즘에는 뭐 중장년층이라든가 청년층 1인 가구도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저희 주변에도 뭐, 뭐 흔하게 좀 볼 수 있고요. 자, 전문가들은 1인 가구가 주된 주거 형태가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방향으로 좀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1인 가구가 고차가 되는 이런 뭐 추세 좀 해주시죠. 예, 뭐 우선 다른 데는 가정이라고 하는데 왜 가구라 할까라는 개념부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은 집단 개념이죠. 혼자 사는 사람을 가족이라 할 수는 없으니까 가구는 경제 생활의 기본 단위입니다. 개인이 사는데 그 사람이 가족이 해체된 형태가 아니라 가구 경제 생활의 기본 단위를 형성하면 사는 사람들이 늘었고 전국적으로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국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라는 것이고요. 청년 1인 가구와 노인 1인 가구가 두 크게 많은 집단이고요. 장년층은 일자리 관련해서 혼자 나가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도 꽤 많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혼자 사는데 원래 가족과의 연결이 어떻게 유지될까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아까 제가 분산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와 같은 것은 거의 새로운 형태로 21세기 가족의 형태로 자리 잡았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그걸 20세기 모델, 그 표준가족, 핵가족 모델로 그 오순도순 모여 사는 그런 모델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다라고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 나가야 될 것인가를 전문가들과 일반 시민들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서영렬 원장님, 자, 1인 가구는 다인 가구보다 삶의 질이 낮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1인 가구가 사회적인 약자라고 볼 수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인 가구 자체를 사회적 약자라고 보는 건 좀 위험한 그 해석이라고 보고요. 과거에 이제 1인 가구가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1인 가구 자체가 좀 그 10% 미만대나 이랬을 때는 이제 이런 접근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뭐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독일이나 이런 데는 거의 이제 40%를 넘어섰거든요. 그러면 1인 가구가 그 우리 사회의 기본적 사회적 현상으로 이제는 인식해야 되기 때문에 1인 가구 자체를 사회적 약자로 보는 관점은 조금 더 이제 그 다양하게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다만 다인 가구보다 사회적 관계가 악화되거나 사회적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저희가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이런 1인 가구를 어떻게 바라보고 접근할 거냐에 따라서 이 정책적으로 저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다. 그래서 1인 가구 자체를
사회적 약자로 보는 것이 보다는 사회적 관계 악화가 안 되도록 저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홍미연 센터장님, 뭐 전북자치도의 1인 가구 비율이 이제 조만간 이제 40%에 달할 것 같습니다. 자, 1인 가구가 이처럼 급증하는데도 사실 정책은 4인 가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자, 1인 가구에 대한 지원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건데, 자,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네, 제가 그 노송동 일대에서 이제 상담 센터도 하지만 어르신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제 거기에서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이 참으로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균형 있게 식사도 못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일대에서도 이제 반찬 나눔 이런 것들도 시행을 하고, 이제 제 센터 그 밑에 거주하시는 홀로 계시는 그 어르신이 혼자서 이렇게 아파하다가 이렇게 또 그것을 위급 처치를 못하여서 어떻게 또 운명하시는 그런 안타까운 것도 주변에서 이제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혼자 있다 보니까 가사의 어려움이라든지 그때그때 끼니로 이렇게 사시는 그런 어르신들도 많이 보면서, 저는 이제 상담을 하면서 또 그분들의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해 주어서 상당히 이렇게 그리워하고 반겨하고 기다리는 그런 어르신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네. 네. 자, 설동훈 교수님,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생겨날 수 있는 문제점, 뭐 빈곤이라든지 뭐 네. 불안감, 뭐 고독사 이런 문제가 있을 텐데 네. 또 사회학적 현상으로서의 어떤 설명이 또 가능할까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노인 1인 가구와 청년 1인 가구로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1인 가구와 관련해서는 보통 사회학자들은 빈곤, 질병, 외로움을 꼽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도 당연히 계시죠. 그렇지만 연세가 드시면 아픈데도 늘고 또 호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더 힘들어지고 거기다 이제 외로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그 어르신들한테는 굉장히 큰 문제이고요. 청년층은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영국, 일본에서는 그 외로움 장관, 사회적 고독을 다루는 장관이 있습니다. 두 나라 다 내각제인데 우리로 말하면 차관급 행정 조직을 만들어서 이 사회의 큰 사회 문제라고 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 다른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사회의 문제로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서영재 원장님, 최근에 좀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우리 설 교수님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고독사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뭐 예. 방송이나 지상에서도 많이 이제 보도가 됐는데, 그런데 이제 고독사 문제가 비단 노년층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데 실태 어떻게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우리 도의 고독사로 매년 한 100여 명 정도로 사망을 하고 계십니다. 이 중에 연령별로 보면 생각보다 고령자가 많을 걸로 생각하는데 40에서 60대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40대가 29명이고요. 50대가 24명, 60대가 32명으로 나타나서 실제 중년층의 고독사 문제가 노년층보다 심각한 걸로 지금 나타났고요. 그래서 이런 고독사 문제는 단순히 노년층의 문제가 아니라 40에서 60대의 중장년을 대상으로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통계적으로도 그런 결과가 나타났고요. 특별히 이 고독사 문제가 심각한 건 자발적 사회적 고립,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나는 사회하고 교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고립의 문제가 늘어나면서 이 자발적 고립을 선택하는 연령들이 중장년 연령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더더욱 심각하다고 여겨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년층의 문제를 왜 이렇게 심각하게 보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데, 이 노년층의 고독사 문제를 심각하게 보는 거는 중장년보다는 사회적 관계가
많이 단절돼 있고 사회적 관계가 악화돼 있기 때문에 노년층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보고 있고, 노년층의 고독사가 그 통계상 제대로 파악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서는 명확하게 그럴 거다라고 하는 100% 답변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고독사의 문제는 청년에서부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에 걸친 문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문제의 심각성, 지자체나 지역 사회가 일찌감치 알고 있을 텐데요. 자,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 어떻게 구축해야 될까요, 우리 서 원장님? 네, 전북특별자치도는 여러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최근에 이제 부각된 사안이기 때문에 100% 완벽하거나 모든 정책이 다 잘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특별히 4개의 조례를 지금 제정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조례가 2021년 5월에 제정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전라북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가 2022년 11월에 제정이 됐고요. 1인 가구 지원 조례는 2022년 11월에 동시에 제정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정한 조례가 가족 돌봄 청소년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23년 10월에 제정해서 지역사회와 함께 대응하고 있고요. 전라북도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23년 6월 수립해서 4대 추진 전략과 11개 단위 과제, 그리고 75개 세부 과제를 확정하고 추진하고 있고, 올해는 지금 전북연구원과 함께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원도 AI 안부전화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서 고독사 예방에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홀로 사는 가구에게 안부전화를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걸로도 충분하냐라고 하는 질문에는 좀 더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 네트워크, 그러니까 지역사회의 민과 관이 함께할 수 있는 이 고독사 예방 대책과 1인 가구를 연결하는 그 사회적 연결을 준비하는 고민들이 더 많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하는 게 현장의 의견입니다. 교수님, 혹시 1인 가구의 장점이라고 꼽을 만한 점이 있을까요? 1인 가구의 장점, TV에 MBC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보면 혼자서 자유롭게 그 경제 활동도 하고 여가 생활도 누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에 대해서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빈곤하고 아프고 외로움을 느낄 때 그 외로움이 사회적으로 혼자 산다고 해서 외로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자연인이다에 나오는 사람들 같으면 외롭지 않은 것 같아요. 외로움이 엄습하긴 하겠지만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삶을 살더라도 외로움의 감정이 크지는 않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이미지도 아주 많다. 그렇지만 아까도 계속 우리 이야기하고 있지만 부정적인 그 효과가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설 교수님, 덧붙여서 지금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0.72명까지 지금 추락을 했습니다. 네네. 자, 이런 차제 가족의 개념 이제 전통적인 혼인이나 혈연 중심에서 벗어나서 이제 확장되고 있고, 네. 특히 이제 선진 외국에서는 비혼 출산이나 동거가 크게 문제식이 되지 않는 등 이제 가족 형성의 다양화에 대한 그 수용성이 지금 많이 높아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또 출산율이라든지 인구 유입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예, 그러니까 비혼인 가족인 것이죠. 우리 사회에서는 혼외 출산으로 표현을 해왔었는데, 외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보편적인 현상이 됐지만 우리 사회에는 아직까지 많지 않습니다. 외국에서 많다고 해서 우리 문화에서 얼마나 받아들여질까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의 정책으로는 옳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적인 맥락이 다르다라면 다른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다. 그렇지만 출산 문제에 보면 기대하는 자녀 수, 혼인,
결혼 이런 관념이 완전히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20세기에 우리가 아까 표준가족 그 핵가족 모델을 복원을 하려고 하면 100% 실패할 거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젊은이들의 사고방식에 걸맞은 가족 규범 또는 혼인 규범 그리고 자녀 규범을 새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서양의 서양 사회, 현대 사회가 다 같이 변동하고 있지만 한국 사회의 문화적인 정서에 걸맞은 형태, 기성세대보다는 젊은이들이 의 생각을 잘 체크를 해서 그런 형태의 새로운 규범을 만드는 것이 필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예. 홍 센터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예, 저도 지금 피부로 저는 이제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심각성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예,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다양한 그 부류의 그런 분들을 이제 상담을 할 때에도 전에 있었던 그런 상담의 어떤 그 기술로 이제 상담을 하면 많은 실패를 보거든요. 이 새로운 어떤 문화나 그 제도에 맞게 저희들이 이제 상담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은 이렇게 미즘해서 자기 중심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또 그쪽으로 지향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흐르기 때문에 청년들의 이런 젊은이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경제 불황이나 고용 어떤 그런 불안 이런 부분이 이제는 결혼이나 가족을 가져야 된다는 어떤 필수가 아니라 지금은 이제 선택이라는 어떤 사회적 관념으로 이게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또 그렇게 또 상담을 해서 그들을 안전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느냐 이게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 부분에서도 우리 세학렬 원장님, 자 1인 가구 연령이나 성별에 따라 다르고 노인 1인 가구 내에서도 네. 뭐 그런 다양성이 좀 가만히 돼야 될 테고요. 예, 그렇다 보면은 굉장히 세분화된 그런 정책들이 마련돼야 될 텐데, 자 어떻습니까? 네, 우리 도가 이제 2022년 11월 1인 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다양한 정책들을 빠르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1인 가구가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부분이 이제 최근의 현상이라서 뭐 만족스러운 정책까지는 다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그 관련 조례에 보면 1인 가구를 위한 돌봄 서비스라든가 그다음에 안전 비상벨 설치라든가 응급 상황 대처 및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을 조례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정책적으로 구체화시키느냐가 저희한테 중요한 과제고요. 도에서는 지금 1인 가구 안심 장비 지원 확대라든지 CCTV 설치 등을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생애 주기별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을 위한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 내에 있는 노인복지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 등을 통해서 실제 혼자 사는 가구들을 다양한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이 실제 민과 관이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축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고민하고 있는 건 전북형 돌봄 체계를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우리 도에서 1인 가구에 대해서 그냥 혼자 사는 가구로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대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것,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혼자 사는 가구일수록 외로움의 문제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노인 가구의 외로움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 현상이어서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각 현장과 함께 지금 준비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대안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대안은 함께 사는 문화를 어떻게 만들 건가, 사회적 연결을 우리가 우리 안에서 함께 실천하고 만들어보는 좋은 사례들을 자꾸 만들어가는 과정이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홍 센터장님, 뭐 상담센터를 이끌으시면서도 자원봉사단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인 가구 또 노인 가구들이 가장 많이 그 애로점을 호소하는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일단은 지금 효의 개념도 많이 이제 바뀌다 보니까 이
효에 대한 개념이 이게 안정화되려면 가장 중요한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소통이 잘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존중을 기반으로 한 서로 간에 인정하고 이해하는 이 부분이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다음에 봉사의 어떤 그 의식을 서로 간에 가족이지만 어떤 남과 남의 어떤 봉사가 아니라 가족 안에서도 이런 봉사가 되어야 되고 배려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죠. 이것이 잘 되어졌을 때에 이게 가족의 단위가 잘 이렇게 원만하게 유지가 되는데, 제가 이제 상담을 해보니까 갈등 구조, 그다음에 소통 부재,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이제 오해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아지면서 거기에서 이제 이해하는 그 깊이도가 아주 이제 얕게 되죠. 이제 그런 고민에 대한 부분을 많이 저는 접근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자녀들이나 이제 부모들도 각자의 이제 일터가 있고 서로 이제 분리되어서 거주하는 그런 형태이다 보니까 어떤 제가 이제 보는 부분에서는 부모와 가족 간에도 어느 정도는 적정한 서로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정말 필요하다. 이거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는 아내의 가사 노동이 서로 이제 남편도 분담을 하지만 아내가 이제 갖는 어떤 그러한 그 가족 안에서의 그 노동력이 상당히 이중직을 많이 겸하다 보니까 힘들어하는 그런 고민도 많이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설 교수님, 특히 이제 취약한 노인 1인 가구를 위해서는 이제 공공주거 정책이라든지 공동 돌봄체를 조성하는 게 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자, 사회 구조학적으로서는 어느 정도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예, 금방 그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사회적인 노력이 있습니다. 그 공공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3자가 같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노력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한국은 자본주의 사회지 않습니까? 경제 영역, 기업과 경제 영역,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민들 상부상조의 개념입니다. 말하자면 그 모든 걸 정부 예산으로만 풀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 외로운 두 사람이 만나서 소통만 하게 되면 두 사람 다 안 외로워지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보면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권위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분들 같으면 내가 젊었을 때는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인데 라고 하는 생각 떠받쳐 주기를 바라면 누가 젊은 사람들 아니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태도를 바꾸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회심리학에서는 접촉이론에서 상호 이해할 수 있게 되려면 일단은 수평적인 인간관계라는 게 한국 문화에서 나이가 많은 분을 배려하는 정도이지 명령을 내리거나 복종을 하는 그런 관계면 유지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수평적인 인간관계의 바탕을 둔 원활한 소통인데, 그러면 연세 많은 분과 아이도 친구가 되지 않습니까? 서양 문화에서 나온 개념이지만은 우리 사회에서도 그런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서로 등을 기대고 이렇게 앉으면 서로 편하거든요. 그런 모임을 만드는, 그렇게 되면 그 막대한 국가 예산을 투여하지 않더라도 기업과 그리고 시민들의 자체적인 노력이 있을 경우 한국형 또는 전북형 이 사회적 고립 탈피 모델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토론을 마칠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요약하고 강조하시는 부분 듣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양용 원장님. 네. 1인 가구 시대는 이제 당연히 받아들여야 될 문화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잘 받아들이냐, 그리고 어떻게 혁신적인 준비를 하느냐가 저희한테 주어진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1인 가구 시대에 함께 살아가는 문화, 함께 훈련하는 문화에 대해서 저희가 진지하게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의존적 인간이라서 이 상호성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어서 홍미연 센터장님. 네, 공동체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동체는 같이 1인 단위지만 같이 어우러져서 사는 공동체인데 거기에서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어우러지느냐 이게 상당히 우리가 풀어가야 될 부분인데요. 가정이 건재해야 건강한 사회 구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이렇게 변하더라도 이 가족이라는 것은 최고의 보루가 되어야 된다. 예,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구축해 가느냐. 그래서 서로 애정을 나누고 또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를 인정하고 또 서로 어떤 수직의 어떤 가족 관계였다면은 교수님 말씀한 것처럼 수평의 어떤 관계를 유지해 가면서 가족의 그 위상을 지켜가느냐 이 부분이 되어졌을 때 어떤 심리적 안정이나 행복이 이렇게 이어져 간다라고 믿습니다. 네, 설동훈 교수님. 예, 다양한 가족이 생겨나고 있고요. 이건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고립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 고립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단위는 가족입니다. 가족이 그렇지만 1인 가구는 가족 성원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에게 그 역할을 찾아야 될 것이고요. 그러면 아마도 21세기 한국 사회 또는 전 세계 시민들이 겪고 있는 그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규범을 찾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 공동체, 친족 공동체, 우리가 알고 있을 때 20세기의 그러한 공동체는 아주 부문이 적어졌고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새로운 공동체를 찾으려는 노력, 시도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 토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족 문화 전통이 상당한 우리 사회에서 가족 공동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급변하는 경제 사회 환경과 함께 가족 공동체 문화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흐름을 잘 읽으면서 가정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노력은 계속돼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체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